오후에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추가 지정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재판부가 양측의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히면서 이 변론 종결 시점이 임박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가 선고 시기를 정해놓고 있는 것 같다며 중대 결심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탄핵 심판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잠시 뒤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새해 건강관리를 결심했다면 건강검진부터 잘 챙겨야 한다는데요.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건강검진을 잘 받는 방법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는 헌재가 유일하게 신청한 증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출석했는데요. 어떤 증언이 나왔어요? 예, 이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번 탄핵 심판에서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었고 이제 수방사에서 실행한 행위들을 봐야 되는데 그 우두머리인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증언을 거의 거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 밑에 경비단장은 뭐라고 말할까 이게 관심이 쏠렸던 건데요. 재판관이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 끌어내라 였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렇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취지의 임무였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했더니 그 정확하게 법적 작동 원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당시에는 이해를 잘 못했다. 당황한 상태였고 임무를 부여받고 5분 10분 뒤에 다시 사령관께 전화드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령관이 이진우 사령관인 거죠.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었느냐 연쇄적으로 질문을 했더니 먼저 인원을 끌어내면 이건 특전사가 인원을 끌어내는 거고 그러고 나면 수방사에서는 그들이 움직일 통로를 확보하거나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걸로 생각을 했다. 외부 지원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또 조 단장은 수방사 군인들이 평소에 공포탄을 지참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방사 군인들은 출동할 때 실상황에서 공포탄은 지참하지 않는데 이날이 좀 예외적이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고요. 그 조성현 경비단장을 향해서 윤 대통령 측의 신경전까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재판관이 일침도 가하는 그런 장면도 보였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리해드린 조성현 단장의 증언들은 윤 대통령의 주장을 완전히 배격하는 답변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변호인단이 조성현 단장을 향해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가령 지시를 확대 해석한 게 아니냐. 라든가 또 조 단장이 본인이 좀 설명을 할 테니 답변할 시간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윤 대통령 측이 조금 그 변호인단 측이 그걸 끊으면서 맞죠 이렇게 마치 추궁하듯이 단답을 요구하는 쪽으로 좀 몰아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급기야 정영식 재판관은 이분이 윤 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이거든요. 뭐 보수 성향이 강하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걸 저지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맥락을 끊으니까 증인이 생각나는 대로 답한 것처럼 보이게 된다. 진술조서 한번 띄워달라.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지적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추가로 조성현 단장은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걸 안 따랐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평상시 우리가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못한 일반적이지 않은 임무를 지시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고 본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이른바 체포조 쪽지와 관련해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주장을 했어요. 네, 앞선 변론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그 본인이
뭐 체포 얘기를 들었고 체포 명단을 종이에다가 적어서 작성했다 이렇게 증언했잖아요. 뭐 그 과정에서 이 지시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네.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 겨냥해서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 주장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홍장원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그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 썼다고 했지만 그 당시에 홍 전 차장은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 라거나 또 메모는 홍 전 차장이 작성한 게 있고 보좌관이 쓴 것도 있고 네 종류가 있었는데 문제의 메모는 그중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홍장원의 말에 신뢰성이 없다라는 거를 부각시킨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조태용 국정원장하고 홍장원 전 차장은 대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홍 전 차장은 본인이 이 계엄 사태 날 국정원장에게 이런 사태가 있습니다라고 전했다고 했는데 그때 홍 전 차장이 주장하는 게 국정원장이 말하기로 내일 다시 얘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은 대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법조계에서는 좀 본질을 흐리는 시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포조 운용을 했느냐 아니냐 이게 본질인데 메모를 어떻게 적었고 몇 개고 이런 거는 전체적 맥락에 맞지 않는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을 부각하는 시도다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입장도 나왔어요? 예, 즉각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아예 그냥 내 전체 동선을 공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나섰어요. 왜냐하면은 뭐 메모를 어디서 적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그날 몇 시 몇 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전체 동선 공개해봐라. 그리고 메모가 4가지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오히려 조태용 원장이 당시 메모가 실제로 있었고 보좌관이 옮겨 적은 일이 있었음을 확인해 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의 신뢰성을 흔드니까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굉장히 송곳 질문을 했어요. 그 조태용 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한테 전화 받고 5분 뒤에 곧바로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연이어 전화를 받았거든요. 근데 김영두 재판관이 여기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대통령실로 오라는 호출받은 국무위원들 다 한 번씩 전화 받았는데 왜 조태용 증인만 2번 연달아서 전화를 받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때 무슨 내용을 얘기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 예전에 홍 전 차장이 주장했던 거는 뭐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라.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방첩사 도와 지원하라고 했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 윤 대통령은 이거 뭐 격려 차원의 전화였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주장이 다른데 그 직후에 이루어진 게 조태용 원장과 윤 대통령과의 통화거든요. 그래서 김영두 재판관이 이 내용을 굉장히 계속 조목조목 물어보면서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는 굉장히 많은 지시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곧바로 조태용 원장한테 전화해서 미국 출장 얘기를 했다? 이 부분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꼬집어서 물어봤고요. 이에 대해서 조태용 원장은 알 수 없다 라든가 확신이 없다. 홍 전 차장의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국회 측 신문 과정에서 조태용 국정원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네. 12월 2일 그러니까 12.3 계엄 바로 전날입니다.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2통 받고 그 다음날 답장을 보냅니다. 국회 측 변호사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조태용 원장은 뭔가 남아있다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답했고요. 또 국회 측에서 계엄 전날과 당일날에 국정원장하고 영부인이 문자 주고받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조태용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 이렇게 답했어요. 사실 이게 홍장원 전 차장하고의 그런 갈등도 그렇고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민주당하고 내통한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태용 원장 측은. 근데 그런 주장에서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이 된 거죠. 계엄 선포 전날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하고 조태용 원장이 통화한 내용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특히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윤 대통령이 뭐 우리 와이프도 모른다. 알면 화낼 것 같다. 이런 말을 해서 아마 계엄 계획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는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거의 이제 기정사실로 알려지는 분위기였는데 국정원장과의 사적 연락을 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데요. 뭐가 쟁점이 될까요? 예, 오늘 질의에서는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대전 초등학생 고 김하늘 양 사건의 진상규명,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제 프리랜서 노동자를 직장 내 괴롭힘에서 보호하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 질문할 계획이고요. 오늘도 또 계엄 사태에 대한 공방은 빠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지금 탄핵 심판 변론 9차까지 가면 이제 마지막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헌재 흔들기,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주장하면서 이걸 띄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민주당은 계엄 사태 위헌성을 강조하면서 어서 빨리 대통령에 대한 그런 신속한 파면을 촉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국회 내란 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청문회를 2차례 더 열기로 했어요. 네, 내란 국조특위의 청문회 2차례 추가하는데요. 이 내용은 여야가 합의해서 2번 추가한다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을 누굴 부를지 그 명단을 두고는 이견을 보여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로 증인 채택을 했어요. 새로 의결한 청문회 일정 보면 오는 21일에 다음 주 금요일에 국방부와 군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25일에는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 행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청문회 진행합니다. 총 136명의 증인입니다. 대거 채택했는데 윤 대통령 비롯해서 김용현 전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한덕수 총리 등이 채택이 됐고 이 외에도 방첩사, 정보사 이런 장교들,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관, 국정원 요원 등 실무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추가됐습니다. 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검찰에 제출한 USB에 대통령 부부의 육성 통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주장을 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이 명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도 쟁점이 되고 있어요. 네, 앞서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그 소식을 듣고 명태균 씨가 반기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명태균 씨 측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이 이른바 황금폰을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정치인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 전현직 국회의원 저장된 번호가 140명이 넘는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실명도 거론을 한 의원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다리 박상홍 의원과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내용도 나오는데 조만간 관련해서 수사보고서가 작성될 것이다. 이런 예고를 하기도 했고요. 그 검찰에 제출한 게 황금폰이 3대고 USB가 1대인데 USB 복사본에는 윤 대통령 부부하고 명태균 씨 간의 육성 통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곧바로 거기에 내 목소리 있는지 폭로해봐라 이렇게 발끈하기도 했는데요. 명태균 씨 측은 지금 자신을 고소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향해서는 본인들이 억울하다면서 고소했으면 억울함을 씻을 수 있게 특검법에 찬성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고 또 국민의힘 향해서는 명태균을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그럼 사회 정화 차원에서 사기꾼 정리해야 된다면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자객 특검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죠. 예. 지금 사실 명태균 특검법 얘기, 황금폰 얘기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이름들이 오세훈, 홍준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다 대권 주자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것에 대해서 그 조기 대선 국면이 오면 선거운동 기간 내내 명태균 특검으로 여당 공격하고 무력화시키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어떤 주장을 들었냐면 그 보충성의 원칙에 완전히 위배된 특검법이라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2명 추천한 다음에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후보자 중에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요소가 가득한 특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수사 범위하고 대상을 무제한으로 넓혀서 어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계속 이름을 끌어올려서 여권 전체를 초토화시키겠다는 정략적인 음모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4월 초 맞춤형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미국과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네, 보편 관세에 이어서 이번에 상호 관세 발표했고 행정명령 각서에 트럼프가 서명했습니다. 이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그 나라 거에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따르면 무역 파트너들의 관세, 비관세 장벽 두루 고려해서 이르면 4월 초에 맞춤형으로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을 할 거라는 거는 FTA 체결한 국가도 뭐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거기하고도 다시 점검을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영향권에 들 수 있는 건데 특히 트럼프가 또 저 나라가 미국에서 얼마나 벌어가고 저 나라한테서 미국이 얼마나 못 버는지 이런 걸 따지잖아요. 네. 나라별로 1:1 협상 거쳐서 4월부터 적용을 한다는 건데 우리나라한테는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상대로 자동차도 많이 팔고 뭐 철강 많이 팔고 하니까 무역 흑자를 이유로 내세울 것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앞서 강하게 반발했던 플랫폼법 이것도 문제로 삼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삼성과 애플을 콕 집어서 말했어요. 더 이상의 면세는 없다. 이렇게 못 박았는데 삼성, 애플 여기 두 개 다 그 중국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반도체 주요 생산 기지인 타이완과 한국을 딱 지목하면서 앞으로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 것이다 말을 했어요. 이게 사실상의 궁극적인 목표인 거겠죠. 그리고 상호 관세 조치가 발효되면 미국이 잃어버린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도 되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될 예정인데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양국의 장관급 인사가 대면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내일 유럽 최대 규모 안보국제회의인 뮌헨 안보회의가 독일에서 열립니다. 이 자리에 조태일 외교부 장관,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참석을 하고 이를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건데요. 미국 새 정부의 안보 경제 구상을 듣고 우리 입장을 피력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뭐 한미 동맹, 북핵 문제, 경제 협력 두루두루 논의가 될 텐데 특히 우리나라가 탄핵 정국이라서 정상 외교가 사실상 실종이 된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한미 정상 간의 전화 통화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앞으로 그런 북미 대화 국면에서 우리가 패싱 당하진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앞으로 한국과도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무엇보다 이 상호 관세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기 때문에 관세에 대해서 한국 입장을 전달하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협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이나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 짓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미 미국에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상목 대행은 상호 관세에 대해서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디지털 서비스세 뭐 이런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해서 평가할 것으로 예고한 점을 감안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FTA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24시간 동향을 예의주시해달라고 당부하고 또 여러 시나리오를 갖고 접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대가 되면서 도로 흐름 더 수월해졌습니다. 우선 고속도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강촌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반대 서울 방향은 양양 분기점에서 내촌 부근 2차로에서 도로 관련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선산에서 선산 휴게소까지 5km 정체, 이 문경 세제 부근으로는 8km가량 차 간격 좁혀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시내 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인데요. 동호대교에서 성수대교 부근 1, 2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혜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이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어요. 오는 28일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지금까지의 입장을 정리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는데요. 변론 종결 시점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예상보다 조금 빠르게 진행된다라는 평가가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고요. 헌법재판소는 14일에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을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추가 증인 채택을 하게 되면 18일로 잡아왔던 기일 이외에 한 차례 이상 더 잡힐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채택을 하지 않는다면 빠르면 18일에도 변론이 종결될 수 있어서 탄핵 심판 시기가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증거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 그리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절차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데요. 18일에 증거 조사가 조금 빨리 끝날 경우 이날 즉시 변론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변론이 종결된다고 해서 바로 선고가 나오는 건 아니겠죠? 네, 맞습니다. 헌재는 앞서 두 차례의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변론 종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선고를 해왔는데요. 구체적인 절차는 변론 절차가 이제 종결된 이후에 재판관의 평의, 평결, 결정문 작성 등 2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선고 기일을 지정해 왔습니다. 평의라는 건요, 이제 심판 결론을 내기 위해서 재판관들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을 하는 과정이고요. 이 평의를 끝내고서 평결을 하게 되는데 이 평결이란 건 주심 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임명일자의 역순으로 이제 후임 재판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마무리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 평결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에 따라서 주심 재판관이 다수 의견을 기초로 사건에 관한 결정서 초안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주심 재판관이 소수 의견을 낼 경우는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중에 초안 작성자가 지정이 됩니다. 이 기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이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선례에 비추어서 만약 18일에 변론이 종결되면 3월 4일 안팎에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3월 4일 안팎에, 즉 3월 초에 탄핵소추안이 인용이 될 경우 대선은 5월 초에 치러지게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변론 과정에서 지금과 같이 탄핵 심판이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여기서 말하는 중대 결심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 보도가 나왔을 때는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대통령이 잦은 하야를 결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었는데요. 결국에는 그 변호인단 총사퇴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해석이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 측이 언급한 중대 결심이 이제 변호인단 총사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 변호인단이 사퇴할 경우 재판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변호인단이 모두 사임해서 심리가 늦춰진 바 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 측의 법률 대리인단이 총사퇴를 하면 심판이 좀 늦춰지고 또 탄핵 심판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네,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를 하더라도 헌재 일정에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통령 본인이 변호인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본인 출석만으로는 탄핵 심판 진행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법 25조 제3항에 따르면 각종 심판 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 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법에 규정한 이 사인에 자신이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재판 지연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가 무리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에요. 실제로 그런지 박 전 대통령과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됐는지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개월이 걸렸고요. 그리고 12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개월이 걸렸는데요. 이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의혹이 굉장히 방대했기 때문에 들여다볼 사안이 많아서 촛불 시위까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걸렸고요. 노 전 대통령의 경우 기자간담회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를 말한 것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에 위반된다는 비교적 간단한 쟁점이어서 2개월 만에 중대한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며 기각이 됐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경우는 9차례 이제 기일을 잡은 상태인데요.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 윤 대통령의 이 중대한 혐의가 불법 계엄이라는 것 하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비교적 이제 박 전 대통령보다 이제 혐의가 비교적 간단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민주당 측은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다. 또 국민의힘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해서 너무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좀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탄핵안을 발의하려면 의원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상 현실화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럼에도 탄핵을 언급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강승규 의원이 그 국민의힘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 이 법안을 올리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도부와 사전에 조율을 하고서 낸 것이 아니기도 하고요. 현재 지도부는 윤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때리고는 있지만 이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까지 가는 것은 역풍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을 꺼내든 이유는 이 강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역임을 했죠. 그러한 인연이 있기도 하고요. 헌재의 편향성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라는 비판 의식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고 본인이 밝혔는데요. 다만 강성 지지층이나 당원들이 지금 문영배 대행에 대한 탄핵 여론이 워낙 큰 상황에서 이러한 민심의 고려도 있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은 조기 대선 시점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따른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 보이죠. 네,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지금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또 윤 대통령 탄핵 반대의 여론도 높아지는 양상을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길게 가져가야 조기 대선이 설사 치러지더라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여론이 다 끌어올려지지 않았다. 중도층은 아직 결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대선을 빨리 하게 되면 민주당에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다는 우려가 크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와도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차 방정식으로 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2월 말쯤에 결심 공판이 잡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3월 중순쯤 선고가 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탄핵 심판이 먼저 나는 것보다 이 대표의 결심 공판 선고, 이 대표의 2심 공판 선고가 먼저 나거나 혹은 비슷하게 나야지 국민의힘에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나야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된 뒤에는 2심에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크게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중 상당수를 할애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어요. 이걸 두고 조기 대선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조기 대선 언급을 꺼려하고 있고요. 사석에서도 조기 대선 언급은 불경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물밑으로는 지도부 지시에 의해서 일부 의원들과 실무진이 조기 대선을 위한 공약 마련이나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기승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때렸는데 차기 대선에서도 결국 반 이재명 전략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차기 대선을 반 이재명으로만 치를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도 0.73%포인트 차이로 어렵게 이겼는데 지금처럼 이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기울어진 판에서 반 이재명만으로는 그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선 조기 대선에 대한 언급을 사실상 금기시하고는 있지만 여권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은 가시화되는 분위기예요. 네, 대표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 48명이 참석하면서 차기 대권주자로서 체급과 세를 과시했는데요. 오 시장이 이 탄핵 국면에서 국회까지 와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사실상 대선 출마 행보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날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론 지지자까지 500여 명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루면서 마치 대선 캠프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지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연일 국회에 와서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에 힘을 싣는 등 이제 여권 잠룡들이 꿈틀대는 모습입니다. 조금 재밌는 부분은 유승민 전 의원이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을 풀고자 친박근혜계 인사들을 통해서 친박계 전현직 의원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굉장히 이번 대선 출마의 의지를 불태우는 모습인데요. 네. 당 안팎에서도 유 전 의원의 배신자 프레임을 이번에는 좀 풀어서 국민의힘 대권 경선판을 키워야 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요. 보수 대통합을 위한 작업에 보수 원로들이 지금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의 경우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는 있지만 중도 확장성이 약점이기 때문에 결국 본선 후보로 오르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지금 변수는 설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최소 일주일, 길게는 3주까지 지지층들의 불복 시위가 이뤄지게 되면 그 어느 후보들도 이제 경선 출마 선언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당도 조기 대선 채비를 빨리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 불리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시점이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 항소심 선고에서 설사 유죄가 나오더라도 이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바뀌지 않는 상수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리스크가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죠. 당연히 무죄가 난다면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힘과의 대선 경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이 대표가 유죄가 나올 경우 일부 비명계에서 이 대표로는 도저히 안 된다. 라면서 일부 주자들이 탈당을 해서 민주당이 분열될 가능성이 좀 마지막 변수로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시나리오가 있냐면 뛰쳐나온 비명계가 국민의힘과 단일화 등으로 반 이재명 연대 중도 확장 스크럼을 짜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제기가 되는데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나 민주당에서 지금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하고서 그 세력이 무너지고 치러지는 대선인데 반 이재명을 외치면서 나온 비명계 주자가 얼마만큼의 지지를 받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6개 야당 원내대표들이 오는 25일 비공개 회동을 갖기로 했는데요. 야권 연대가 성사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만찬 회동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그리고 명태균 특검법 등 이른바 입법 공조가 이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명확한 연결고리는 반 윤석열, 반 국민의힘일 텐데요. 아직 첫 발을 내딘 것이라서 처음부터 구체적인 논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간 대선이나 총선에서 야권이 분열된 데는 결국 밥그릇 싸움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이 됐을 때 민주당이 정의당과 함께 비례대표를 내자고 했는데 정의당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해서 따로 낸 뒤에 정의당이 쪼그라든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야권 분열로 결국에 당이 쪼그라게
쪼그라들게 된 안 좋은 사례로 이제 남고 있는데 특검이나 탄핵 등 원내 사안에서는 연대가 가능하겠지만 대선이 본격화하게 되면 민주당의 이제 다른 야당들이 이른바 지분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이 야권 갈등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금요일 코너죠.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현재 8명의 심정지가 추정되고요.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추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말 달인 도전 1단계 문제로 제시되는 2개의 표현 중에서 맞는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먼저 아이들이 쪼로니 따라가다와 아이들이 쪼르니 따라가다 중에서 맞는 표현은 어느 것일까요? 네, 이 경우에는 쪼로니가 맞습니다. 쪼로니는 비교적 작은 것들이 가지런하게 줄지어 있는 모양이란 뜻의 고유어 부사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쪼로니 선생님을 따라간다 또는 화단에 채송화를 쪼로니 심어두었다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또 그릇을 외곽대각 설거지하다와 그릇을 외곽대각 설거지하다 중에서 어느 것이 맞을까요? 발음만 들어서는 잘 구별하지 못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외곽대각에서 첫 번째 음절의 모음은 아, 이를 씁니다. 외곽대각은 그릇 따위가 부딪히거나 깨어질 때 요란스럽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이란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속이 굽프다와 속이 굽부다 중에서 맞는 것은 두 번째 음절의 초성으로 된 소리인 쌍비읍을 쓰는 굽부다입니다. 굽부다는 뱃속이 허전하여 자꾸 먹고 싶다란 뜻의 고유어 형용사인데요. 일반적으로 뱃속이 비어 음식을 먹고 싶다를 뜻하는 형용사 고프다와는 구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서울의 기온이 이미 영상 9도까지 올랐습니다. 올 최고 기온입니다. 앞으로 서울은 1도 정도 기온이 더 오르면서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 2자릿수 10도로 예상돼 상당히 높겠습니다. 대부분 오늘부터 주말 휴일까지는 이렇게 사흘 정도 평년보다 전국의 기온이 높아서 마치 3월 초봄이 찾아온 듯 기온이 오르겠고 강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세종, 광주도 서울과 같이 10도
10도, 대전 11, 강릉, 대구, 부산 12도 등으로 대부분 두 자릿수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대기질은 대부분 보통인데요. 지금 초미세먼지 농도가 인천이 좋지 않습니다. 인천은 오후에 일시 나쁨 예보고요. 또 점차 상층으로 이동하는 국외 미세먼지가 들어오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늘 밤에는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의 대기질이 안 좋아지겠고 내일은 전국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다가 오후에 구름량이 들겠습니다. 이번 주말 휴일 기온은 높이 올라 포근한데요.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까지 전남, 경남, 제주에 5에서 40mm의 비 예보가 있고요. 현재 동해안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서 큰 불이 나기가 쉽습니다. 작은 불씨 주의하셔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상 9도, 습도는 51%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면적인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한국도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수 불안과 고환율, 트럼프발 무역 전쟁 등을 언급하며 신속한 추가 경정 예산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경하는 고무줄 추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 투표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6개 당협의 추대 철회를 언급하며 울산시 당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늘봄학교 참여 학생을 보호자에게 대면 인계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일부 끝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오전 부산 기장군 호텔 신축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요. 네, 오늘 오전 11시쯤 부산 기장군 반야트리 호텔 조성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부산 소방본부는 관할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현재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면서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헬기 등을 투입해서 진화에 주력하고 있고요. 벌써 2시간 넘게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은 현장 건물 1층 수영장 인근에 적재된 단열재에서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준공 후 마무리 공사 중이었다고 하고요.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는 10명이 일하고 있었고 현재까지 6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4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어제도 또 사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최근 바다 위 선박 사고가 유독 잦은 것 같아요. 네, 어민들이 위험천만한 겨울바다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크고 작은 선박 사고가 7건이나 발생했는데요. 1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중 이달에만 9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됐는데요. 바로 어제만 해도 전북 부안군에서 12명이 탄 어선에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고요. 또 그 전날에는 32톤급 어선이 전복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9일에도 전남 여주에서 139톤급 서경호가 침몰하기도 했죠. 최근 이렇게 어선 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지는 원인으로는 급변하는 겨울철 날씨와 무리한 조업이 꼽히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줄면서 조업 경쟁이 치열해지자 어선들이 점점 더 먼 바다로 내몰리고 있는 건데요. 800km나 떨어진 동중국 해상까지 원거리 조업에 나서기도 합니다. 10년 가까이 중단된 한일 어업 협정도 이렇게 어민들이 먼 바다까지 나가게 만드는 이유고요. 여기에 강한 풍량과 폭설 등 급변하는 겨울철 바다 날씨까지 겹쳐 사고 위험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들, 또 매서운 추위 속 화기관리 부주의도 인명피해를 키우고 있고요. 이런데도 어민들은 위험성을 알지만 경비도 올라 출항하면 빈 배로 돌아올 수 없지 않냐며 기상악화에도 무리한 조업이 빈번하게 이뤄진다 말합니다.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킨 해양사고가 잇따르자 해양경찰청은 특별 경계를 발령하고 나섰는데 매년 반복되는 이런 사고들 그때그때 땜질식 처방보다는 근본부터 바로 잡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김하늘 양의 발인식이 오늘 오전 진행됐어요. 네, 자신이 다니던 학교의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지 닷새 만인데요. 하늘 양은 오늘 오전 9시 30분 발인을 마친 뒤 대전 추모공원에 안치됐습니다. 하늘이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에서는 어제 입관식이 거행됐는데요. 마지막 모습을 지켜본 유족들은 오열했고 이를 보는 이에 마음까지 아프게 했습니다. 하늘이 아버지는 다른 가족의 부축을 받고서야 간신히 걸을 수 있었고요. 어머니는 입관식을 끝까지 지켜보지도 못했고 할머님은 슬픔을 참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하늘 양이 다녔던 초등학교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왔고요. 추모객들은 국화를 놓고 손편지를 써서 하늘이를 위로했습니다. 어른들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고 어린이들은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학교 담벼락을 따라서는 하늘이가 좋아하는 가수의 사진과 장난감 등이 잔뜩 놓여있기도 했습니다. 여러 김하늘 양의 죽음을 두고 우리 사회에서는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늘이를 해친 40대 여교사의 폭력적인 돌발 행동이 수차례 반복되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2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유족 등의 호소를 듣고 일명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하늘이를 위해 잠시만이라도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기도 했는데요. 저희 세상의 모든 정보팀도 유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요. 또 하늘 양이 그곳에선 아픔을 잊고 편히 영면하게 진심을 담아 바랍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를 계기로 다음 달부터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 충전이 금지된다고요. 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들여다보면 보조 배터리 반입 규정이 강화된 점이 핵심입니다. 기내 반입을 위해선 지퍼백이나 절연 테이프 등을 사용해야 하고 탑승 후에도 선반에는 보관할 수 없고요. 다음 달부터는 기내 들고 간 보조 배터리의 경우 사용은 가능하지만 직접 충전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내 스마트폰 충전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요. 보조 배터리 자체를 기내 의자에 설치된 USB 포트에 연결하거나 다른 배터리로 충전하는 것은 안 됩니다. 또 보조 배터리와 함께 화재 가능성이 있는 전자담배도 선반 보관이 금지되고요. 국토부는 이번 에어부산 화재 사고의 원인이 보조 배터리로 최종 규명될 경우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일단 비행기 사고에 불안을 호소하던 시민들은 이 같은 규정 강화로 조금이나마 마음이 놓인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스포츠 소식 살펴볼까요? 어젯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피겨스케이팅 남녀 싱글에서 우리 선수들이 동반 금메달을 수확했어요. 네, 중국 하얼빈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 아시안게임은 한국 피겨스케이팅이 아시아 최정상에 있음을 알리는 대관식에 장이 됐습니다. 피겨 프린스로도 불리죠. 차준환 선수가 남자 피겨 첫 아시안게임 메달을 금메달로 장식했고 여자 피겨 싱글에서는 김채연 선수가 세계 랭킹 1위의 역전승을 거두면서 금메달을 챙겼습니다. 먼저 차준환 선수 쇼트 프로그램에서 일본 가기야마의 9.72점이나 뒤져 2위가 유력했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대역전극을 펼쳤습니다.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총점 187.60점을 받아 최종 총점
281.69점으로 우승 후보인 일본의 가기야마 유마를 누르고 동계아시안게임 최초로 한국 남자 싱글 첫 메달을 금빛으로 바꿨습니다. 김채연 선수는 처음으로 출전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무결점 연기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개인 최고점을 갈아치우면서 세계 랭킹 1위 일본의 사카모토 가오리를 누르고 완벽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피겨 선수가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건 2017년 삿포로 대회 최다빈 선수 이후 8년 만이라고 하네요. 또 스노우보드에서도 깜짝 금메달이 나왔는데요. 김건희 선수가 하프파이프 결선이 강풍으로 취소되면서 예선 성적 78점으로 1위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 아직 만 17세도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미 3년 전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해왔고 첫 번째 종합대회를 금빛으로 장식했습니다. 또 컬링에서는 우리 여자대표팀과 남자대표팀이 모두 결승에 올라 동반 금메달에 도전하게 됐는데요. 2007년 창춘대회 이후 18년 만에 금빛 사냥에 나서니까요. 오늘 열리는 경기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케이블카 설치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케이블카 설치 지역이 외곽에서 도심으로 일반 산림에서 국립공원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관광객 유입이 확대되고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이지만 도심 경관과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큰 만큼 반발도 거셉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관광용 케이블카는 33개로 우후죽순 생긴 케이블카가 관광객을 뺏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에 처하면서 대부분이 적자 운영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상황이 이런데도 2개의 케이블카가 운영 중인 부산에 3번째 케이블카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산 도심에 위치한 황령산에 설치되는데 올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산 정상에 높이 118m 봉수 전망대를 세우고 관광 테마형 푸드코트부터 박물관, 호텔 등 복합시설을 짓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만 2조 2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41년간 불어되던 설악산 국립공원 5세 케이블카가 지난해 6월 첫 삽을 뜨자 강원도에서도 케이블카 설치 요구가 빗발치고 있고요.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에서도 케이블카 설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이 있는 전남 구례군도 환경부에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심의를 신청했고 속리산과 월출산, 소백산,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 낀 4개의 자치단체도 케이블카 유치 전에 가세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산을 걸어오르는 등산객과 교통량을 줄여서 환경 피해를 줄이고 낙후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가 있는데요. 또 장애인과 고령자의 국립공원 접근성을 높인다며 반기는 시민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산의 경우에는 민둥상이던 황령산에 30년 전부터 식수 사업을 진행한 덕분에 산림 녹지가 됐고 지금은 부산 시민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복합 관광시설을 짓는 건 공공재에 사유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녹색연합은 강원도와 고성군이 생태적, 문화적 유산이 응집된 설악산을 단순한 관광지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선 어떤지 살펴보면 대체로 케이블카 설치를 금지하거나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네. 생태 다양성을 확보하라는 요구가 강해지면서인데요. 미국은 63개의 국립공원 중 케이블카가 있는 곳이 없고요. 스위스도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가 없습니다. 또 옆나라 일본은 국립공원 29곳에 40여 개의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는데 일부 철거 중이라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사업자가 개발 요건을 갖추면 지자체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개발법이 문제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미래 세대에 빌려 쓰는 땅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개발 사업은 막아야 한다. 토목공사보다는 문화 콘텐츠로 관광객 유입을 고민하는 게 잠재적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길이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국내 가구업체들이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수납용 시스템 가구 입찰 과정에서 단합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네, 시공 비용이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가 해서 봤더니 10년 넘는 담합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이어졌습니다. 최근 입주가 진행 중인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는 12,000세대의 대규모 단지인데 여기에 시스템 가구를 공급한 회사 등이 담합 행위를 해오다 적발됐는데요. 국내 가구 회사 20곳이 아파트 드레스룸이나 팬트리에 들어가는 시스템 가구의 입찰 과정 때마다 서로 담합을 벌였습니다. 낙찰받을 회사를 서로 미리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썼는데요. 10년간 190회 넘게 반복됐고요.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 타기나 제비 뽑기 등으로 정했고요. 낙찰받을 회사는 대가로 들러리 업체에 공사 물량 일부를 나눠주거나 현금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따는 총 매출액은 3,300억 원에 달한다고 하고요. 평형에 따라 55만 원에서 350만 원의 시공비용이 드는데 공정위는 몰아주기식 담합으로 입찰액이 올라 시공비용 상승과 입주자 피해로 이어졌다 판단했고요. 적발된 업체 중 16곳에 183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4곳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요즘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고 수십억 원짜리 건물이나 수억 원대 아파트를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요. 네, 집값도 그렇고 중개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조금만 발품 팔면 직장인 월급 정도 되는 금액을 절약할 수 있어서 직접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중개업소가 하는 일에 비해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온라인 직거래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4년 전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이 인하되긴 했지만 집값도 많이 올라서 이 수수료 인하를 체감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인 10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중개 수수료는 최대 500만 원에 달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근마켓의 부동산 거래 건수는 지난 2022년 7천여 건에서 지난해는 7월까지만 3만 4천여 건으로 약 5배나 늘었고요. 심지어 50억 원짜리 제주도 호텔이 직거래가 돼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매물과 거래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는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이 다양하게 생기면서 개인들이 손쉽게 부동산 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 점도 직거래 증가 요인으로 꼽히고요. 또 정부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서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운영 가이드를 배포했습니다. 많아진 거래만큼 그만큼 관련 사고도 늘면서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인데요. 국토부가 마련한 가이드에는 플랫폼 운영 사업자나 광고 게시자 또 소비자가 각각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담겼습니다. 권고에 따라 대표적 플랫폼인 당근마켓은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도 했고요. 현재 본인 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 등본 자료와 자동으로 연계해서 광고 게시자와 등본산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건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 라디오 주치의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건강검진하면 일단 좀 귀찮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런데 건강검진 왜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질병은 발병한 후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이 건강검진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일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면 사망 위험성이 최대 35% 감소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거든요. 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시행이 되는데 20세 이상 성인에게 무료로 2년마다 한 번씩 건강검진 해주고 있죠.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년도에,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에 시행이 됩니다. 요거 네. 놓치시면 소용없어요. 꼭 가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새해부터 건강검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미루다가 연말이 돼서야 좀 숙제하듯이 해치우게 되는데요. 연초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우, 좋죠. 왜냐하면 연초에 가면 우선 사람이 없어요. 네, 사람이 없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연초에 내 상태를 확인하고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걸 플랜을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초에 검사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계절적으로도 연초에 이 겨울에 검사를 하게 되면 내가 혹시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이런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있을까? 이것도 또 더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연초가 좋습니다. 오늘 똑똑 라디오 주치의 코너에서는 건강검진을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특히 새해에 건강관리를 결심하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만으로도 충분해요? 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이 직장인이 이제 대부분 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가검진을 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귀중하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많은 여러 이 전문가 집단이 모여가지고 건강검진, 즉 국가검진에 어떤 항목을 넣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를 다 따져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기본적인 검진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과거 병력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검진이에요. 건강검진도 보면은 비용이 되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비쌀수록 좋은 거예요? 아이, 비쌀수록 좋은 거면은 뭐 싸구려는 뭐 비지떡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비싼 검진이 해가 되는 경우도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 CT라는 이 검사 방법은 방사선을 굉장히 많이 쏘이게 되는데 이걸 매년 가서 병도 없는 사람이 CT를 계속 찍는다는 것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이건 나중에 암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비싸다. 뭐 가서 2박 3일 있다가 나왔다. 이거 꼭 좋은 거 아닙니다. 네. 그럼 국가건강검진에서 구체적으로 뭘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이렇게 시기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일반 건강검진 즉 기본검진에는 혈압도 재고 혈당도 재고 혈중 콜레스테롤도 재고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을 확인하는 그런 검사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건 매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합니다. 또 암검진으로는 5대 암검사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잘해주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여기에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 5가지 암을 확인하는 검사를 해주고 또 영유아 검진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잘 크고 있는지 성장이 되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검진도 해주거든요.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7주차에 걸쳐서 나눠서 선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젊고 건강한 2030 세대들은 건강검진 굳이 받아야 돼?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사실 뭐 20대 30대가 건강한데 내가 뭐 건강검진 받아 이런 생각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최근에 질병의 트렌드를 보면 20, 30대에서도 이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 패턴이 변함으로 인해서 암도 생기고 있고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더더욱이 20, 30대이지만 가족력이 있다면 확실히 한 번쯤 더 검사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럼 2030 세대는 어떤 검사를 받으면 좋아요? 네,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보면 일단 혈압,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청력, 시력 이런 기초검사를 하고요. 그로 인해서 뚱뚱한지 여부, 뭐 비만인지 고혈압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 혈액검사로는 당도 확인할 수 있고 빈혈도 확인할 수 있고 고지혈증도 확인할 수 있고 간 기능과 콩팥 기능도 확인됩니다. 또 소변 검사로 단백뇨도 볼 수 있고 흉부 X선 검사를 통해서 흉부 질환, 결핵 또 치과 검사까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하시면 좋겠고 또 우울증 선별 검사도 해줍니다. 그래서 2019년 1월부터 2030 세대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최근 또 젊은 대장암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20, 30대도 좀 이런 검사 받아야 할까요? 원래 대장암 검사는 20, 30대는 권고되지 않아요. 50대 이상에서 이제 권고가 됐었는데 이 대장암이 전 세계 암 발병률이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우리나라도 역시 2022년 국가 암 등록 통계를 보면 대장암 발생 비중이 11.8%나 돼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20대에서 40대 이 젊은 대장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30 세대도 한 번쯤은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매년 받는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 번쯤은 확인하는 것이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대장 내시경은 대부분 선택 검진 사항이더라고요. 그렇죠. 주로 이제 분변 잠혈 검사를 하게 되는데 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대장 내시경은 눈으로 완전하게 확인을 하는 거니까 대장 전부를 다 볼 수가 있죠. 근데 분변 잠혈 검사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것만 검사를 해서도 대장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국가암검사도 이렇게 분변 자멸 검사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고 대장 내시경을 검사해 줄 때가 있어요. 네. 이 우선 1차 검사는 분별 자멸 검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만약에 혈액이 나온다 그러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분변 자멸 검사, 즉 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매년 받으면 사망률을 33% 낮출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가족력이 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분변 자멸 검사 받는 거 중요합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는 좀 부담스럽긴 한 것 같아요. 아우 부담스럽죠. 남자도 부담스럽고 여성은 더 부담스럽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보여주기 싫은 부분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아주 뭐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데 이거 사실 굉장히 유용한 검사 방법이에요. 간단하고 대장을 완벽히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질병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지 마시고 매년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5년 정도 텀을 두고 또는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받으십시오. 우리가 앞서서 20, 30대들에게 필요한 건강검진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40대에게 필요한 검사를 알아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이 40대 때부터 이제 조기암, 암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때부터는 이제 작년에 한 검사, 재작년에 한 검사 또는 2년에 한 번씩 한 검사들의 이 결과지를 계속 모아둬 가지고 비교를 해나가는 게 좋아요. 수치가 한 번에 확 바뀌지를 않아요. 대개는 이 간 기능 수치나 또는 간암 수치 같은 것들이 서서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 몇 년 동안의 이 데이터를 쭉 모아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내 몸의 비만도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콜레스테롤도 매년 체크해서 이 변화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는 한번 문제가 생겼다 또는 많이 올라갔다 이게 확인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추적 검사라는 걸 하게 되잖아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마다 하게 되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변화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 여성들은 이때 이제 40대 후반부터 이제 폐경에 이 완경에 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때부터 이제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사를 잘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50대가 꼭 해야 하는 건강검진 항목은 뭐예요? 네, 50대부터는 정기적으로 이 대장암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대장 내시경 검사는 5년 간격을 두고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너무 이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대장 안에서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용종이 발견되면 적어도 1년 내지 2년 안에 한번 다시 받아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잘 받으시는 게 좋겠고 또 50대부터는 암 말고도 심내혈관 질환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심장과 혈관에 대한 검사, 특히 경동맥 초음파 같은 검사를 받으시고 또 전립선 암도 남자들은 좀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네.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거 좋습니다. 60세 이상 노년층에게 필요한 검사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60대부터는 여러 가지 중대한 질병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사망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만성 질환 관련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거기다가 이 귀도 잘 안 들리게 되고 눈도 잘 안 보이게 되고 이도 상당히 많이 나빠지고 또 골다공증 그다음에 근감소증 이런 병들도 생기면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이 생길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적어도 이런 검사를 한 번쯤 해주고 또 정신 건강도 힘들어질 때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또는 불안증 같은 심리 검사도 한 번쯤 해보는 게 좋습니다. 또 담배, 흡연력이 있다. 난 담배를 핀 경험이 있다 이런 분들은 요때쯤 한번 저설량 CT라고 그래서 이 X선의 양을 확 줄여놓은 그런 CT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쯤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고령층 같은 경우는 암 검사는 좀 불필요하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검사를 아예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슬기로운 건강검진 권고문이라는 게 있는데 80세 이상은 대장암 건강검진을 받아도 그 근거가 별로 충분하지 않다.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고 75세에서 84세 이상은 위암 건강검진도 굳이 할 필요 없다.
또 유방암도 사례별로 따져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이 폐암 검진은 몇 살까지 하느냐? 75세 이전까지만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 이후로는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검진을 하는 비용에 비해서 확인되는 정도가 굉장히 낮고 또 이때는 치료의 방법도 그렇게 완벽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에 있어서 개개인별로 맞춰서 검사를 하는 것이 좋지 나이 들었다고 무조건 다 똑같은 검사를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아예 건강검진을 하지 말아라는 뜻이 아니죠. 네. 네, 일반인에게도 또 권고하지 않는 암 검사가 있다면서요.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의학 할리몬이라고 그래서 의사들 중에서 가장 여러 가지 공헌이 많은 사람들만 이렇게 모아서 뽑아놓은 적어도 나이가 65세 이상 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 슬기로운 검진 권고문을 2023년에 밝혔는데 권고하지 않는 암 검진 5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갑상선 초음파 검사 이거 하지 마라. 그다음에 아무나 그 저설량 흉부 컴퓨터 사진 CT 찍지 마라. 또 무증상인 사람의 췌장암 검사 일부러 하지 말아라. 또 암을 찾아내려고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한테 펫CT라는 거 하지 말아라. 또 기대여명이 10년 미만인 고령자한테 암 검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검사를 해봤자 아무 문제 없이 나올 가능성이 90% 이상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아주 묘한 상황이 한번 벌어졌었는데 1999년부터 2008년 동안에 국내 갑상선 암 발생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이거는 갑상선 암 환자가 많아진 게 아니라 검사를 해서 갑상선 암이라고 자꾸 진단을 많이 내린 거예요. 초음파 검사를 많이 하니까 암 같아 보여요. 전혀 관계도 없는데 검사를 해보면 암세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아무 증상 없이 죽을 수 있는데도 그걸 자꾸 검사하고 확인하고 수술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갑상선 초음파 검사는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너무 검사를 집요하게 하면 필요 없는 검사 결과들이 나오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건강검진 1년 아니면 2년마다 한 번씩 받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기간이 적당하다 이런 게 있어요? 있죠. 이것도 전부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 내시경 같은 검사도 매년 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보다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적이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대장 내시경 검사도 5년마다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은 5년 정도가 돼야만 변화가 생겨서 암이 확인된다 이렇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1년 또는 2년마다 한 번씩 받게 한 기간은 아주 정확하게 많은 전문가들이 정리를 해놓은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걸 따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궁금증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239님 건강검진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나왔습니다.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데요. 아내는 과체중은 안 보이냐고 핀잔을 주지만 제가 야근을 많이 해서요. 영양제나 주사 같은 걸 좀 맞아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하셨어요. 네, 좋죠. 비타민 D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 85%가 부족한 거로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요즘에는 여성분들은 화장품에 이미 선블록이 다 들어가 있고 여름에도 긴팔을 입으시고 또 토시를 하거나 또는 얼굴에는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고 이러면서 햇볕에 의해서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를 확인해 보신 다음에 낮다고 나오면 네. 보충제를 드시든지 아니면 주사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주사 중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비타민 D를 맞는 주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454님이요. 갱년기 여성입니다. 작년에 받은 건강검진에서 갑자기 간 수치가 높게 나왔어요. 평소에 술 한 잔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건지 자꾸 의심이 드는데요. 혹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할까요? 하셨어요.
네, 간 수치가 높게 나오면 추가 진료를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간이라는 그 기관은 우리가 먹은 모든 것들을 해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잘 먹지 않는 그런 음식이나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섭취하게 되면 갑자기 간 수치가 확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늘 일상적인 걸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닌 것을 느닷없이 먹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적이 있는지 이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술을 안 드시니까 술 때문에 생긴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간염, 바이러스성 간염에 의해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증상 없이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추가 검진으로, 추가 진료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네요. 똑똑 라디오 주치, 오늘은 건강검진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을지대학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어지럼증을 가볍게 넘겨선 안 되는 이유 살펴볼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미리 문자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간까지 문자 주시거나요.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미리 참여해 주시면 방송에 소개될 확률도 높아지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듣고 김이나의 오늘 이 곡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유난히 시간이 더디게 흘러가는 금요일 오후, 지루함을 설렘으로 바꿔줄 노래만 담아왔습니다. 김이나의 오늘이고, 김이나 음악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노래 들고 오셨을까요? 요즘 음악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장 반가운 소식이 역주행인 것 같아요. 네. 차트 역주행 이제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고 마음의 한 곡 정도는 차트 역주행했던 인기곡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발매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좀 특별한 이유로 다시 이후에 인기를 얻게 되는 곡들을 차트 역주행곡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최근에 그 역주행 히트곡을 이야기하자면 뭐 브레이브걸스 롤링이나 아니면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 같은 경우도 역주행 곡이었어요. 네. 유나 씨 노래는 이제 발표된 지 거의 한 1년여 가까이 되는 곡이었는데 이제 행사를 통해서 많은 대학생들 또 젊은 이들에게 입소문을 타게 되면서 차트 역주행으로 또 큰 사랑을 받게 됐었죠. 네. 올해는 차트를 역주행한 곡들이 좀 많은가 봐요. 맞습니다. 이제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이유가 이제 한동안 사실은 가요계에서 너무 곡들의 수명이 짧다는 맞아요. 게 얘기가 많았어요. 발표되고 뭐 며칠 안에 승부를 보지 않으면 금세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추세가 아주 바뀌지는 솔직히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 그 청취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TV 음악 프로그램, 뭐 인기 가요 이런 느낌으로만 음악 듣는 분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내 취향, 뭐 플레이리스트 그리고 우연히 알고리즘으로 듣게 되는 음악들 혹은 숏폼 트렌드 때문에 다시 또 사랑을 받게 되는 곡들이 많아지면서 네. 현실은 좀 여전히 팍팍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노래라면 언젠가는 어떠한 이유로든 다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네. 역주행곡들이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 처음으로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이에요? 네, 첫 곡은 우즈의 드라우닝이라는 곡 준비해봤는데요. 이 곡은 아마 그 실시간 차트나 요즘 인기 차트를 중심으로 음악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아 그래 이 노래 요즘 갑자기 순위가 올라왔더라고요 하실 거예요. 네. 최근에 거의 그 국내를 대표하는 음원 사이트들에서는 탑10 순위 안을 오르락 내리락 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발표한 지 2년 정도가 된 곡입니다. 2023년에 발표한 우리라고 하는 이 앨범의 심지어 수록곡이었던 노래예요. 타이틀곡도 아니었던 곡인데 이 곡이 역주행 바람을 타고 최근에 아주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즈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캐릭터인가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싱어송라이터고요. 본명은 조승연
입니다. 네. 다국적 아이돌 그룹인 유니크라는 팀으로 데뷔를 했다가 팀이 아주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프로듀스 101 많이들 알고 계시는 네.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4회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프로듀스 X101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면서 최종 그룹으로 데뷔도 할 정도로 꽤 대중의 눈에 눈도장을 찍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뜬 가수라기보다는 우여곡절을 거친 대기 만성형 맞아요. 거네요. 따지고 보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 시작한 지 한 10여 년 정도 된 셈이니까 꽤 산전수전을 다 겪고 역주행 히트곡으로 이제 대중의 눈에 딱 눈도장을 찍은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프로듀스 101 출연하던 당시에도 굉장히 다재다능한 면모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노래 랩 다 되고 곡도 쓸 수 있고 예능감도 있어서요. 초창기에는 그렇게 많은 대중픽을 받지 못하다가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점점 인기를 얻고 큰 사랑을 받게 되었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곡을 만들고 원래는 이제 조금 얼터너티브 뭐 힙합이나 R&B 같은 곡도 좀 들려주다가 솔로 활동 중반쯤부터는 락으로 선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앨범 우리라는 앨범 역시 좀 락킹한 노래들로 많이 채워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드라우닝이라는 곡이 뭐 따지고 보면 락 발라드 라고 할 수 있는데 좀 거칠고 격정적인 보컬이 굉장히 또 매력적인 곡입니다. 그럼 이 곡 왜 역주행이에요? 궁금하실 텐데 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국군의 날 특집 불후의 명곡이 최근 역주행의 1인자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데이식스가 이 프로그램에 군복무 중에 출연해서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역주행시키면서 큰 인기 얻었었잖아요. 바로 지난해 그 똑같은 자리에서 우즈 이 조승연 씨가 지금 군복무 중이거든요. 네. 이 드라우닝을 피로하면서 그때부터 차트 역주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올해 7월에 제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2의 데이식스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주의 드라우닝 듣고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네, 우주의 드라우닝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군복무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군대 안에서 생각이 참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군의 날 특집 불후의 명곡에 출연해서 이 곡을 부르는 모습이 이제 KBS 레전드 K-팝 채널에 올랐는데 네. 이게 759만 회래요 지금. 근데 데이식스의 이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기가 518만 회거든요. 와, 제대 후가 진짜 기대가 되네요. 제가 우즈도 아니고 우즈 소속사 사장님도 아닌데 제가 설레는 이 분위기. 저도 노래를 또 들어보니까 또 역주행한 이유가 있어요. 진짜 좀 기대되고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작곡을 또 계속해서 쓰고 있는 아티스트다 보니까 전 확장성도 있다고 생각해서 네. 여름 기대해 보시죠. 자, 다음 들어볼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이번에는 조금 그 역주행이라고 하기에는 히트한 시기가 짧을 수 있겠지만 최근 기준으로 보자면 좀 드문 글로벌 역주행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지난해 연말에 저희 코너에서도 참 자주 띄워드린 곡이었는데요. 아파트 로제 그리고 브루노 마스가 함께한 아파트가 의외의 역주행으로 요즘에 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이 곡이 벌써 발매된 지 3개월 됐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10월 18일 발매작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딱 3개월이 됐는데 요즘 히트곡 사이클로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이제는 조금 그 차트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새로운 곡이 발표되거나 히트가 될 시기라고 이야기할 네. 수도 있을 텐데 이 곡 지금 글로벌하게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국내 음원 사이트에선 계속 차트 상위권이지 않았어요? 맞아요. 특히 국내 차트들은 그 요즘에 벽돌 차트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상위권으로 올라오면 사실 잘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해외 차트와 비교해서는 변동성이 최상위권은 조금 드문 편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벌써 발매 이후에 3개월 동안 계속 10위권 안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해외 차트는 또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로제 씨가 글로벌 스타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제3세계 같은 가수이기 때문에 네. 자국계 아티스트들이 등장하면 또 이제 순위가 내려가는 경우도 흔한데요. 지금 미국 빌보드 차트 그리고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그냥 차트에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순위가 떨어지나 싶었다가 역주행으로 다시 순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빌보드 차트에서는 3위에서 6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지난 1월 27일 1월 말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K-팝 스타는 진입 순위가 가장 높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팬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 곡 같은 경우에는 드물게 자체 최고 순위를 발매된 지 한 2달이 넘었는데 기록을 했었고요. 또 최근에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도 2위까지 또 순위를 올리면서 좀 장기적으로 차트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발표한 지 100일 만에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이제 세계적인 음원 사이트가 있는데 이곳에서도 10억 스트리밍을 기록하면서 이게 이제 그 진짜 찐이라고 요즘에 이야기하는 그 네. 히트곡의 기준 같은 숫자인데요. 대단한 또 기록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뭐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우선 차트 순위에 관련해서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연말 연초가 국내도 그렇지만 해외는 정말 시즌송들이 한몫 챙기는 때입니다. 그래서 캐롤이나 시즌송들이 계속 이제 상위권의 차트를 차지하고 있다가 이 곡들이 1월 중순 이후로 좀 내려오면서 아파트가 순위가 좀 올라갔다는 분석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곡이 단순히 스트리밍으로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숏폼을 이용한 챌린지로도 정말 큰 사랑을 받았었잖아요. 이 열풍이 식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뒷심을 발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럼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른 아파트 듣고 올게요. 네,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듣고 왔습니다. 네. 4222님이 아파트는 부르기 쉽고 신나서 모두가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만 들으면 계속 흥얼거리게 되잖아요. 저희 둘 다 지금 노래 들으면서 손동작을 하면서 춤까지 그냥 바로. 맞아요. 이런 매력 때문에 글로벌 차트에서 또 오랫동안 사랑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곡은 또 어디서 역주행하고 있는 곡이에요? 네, 이번에는 숏폼 플랫폼을 통해서도 역주행하고 있는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아파트 언급하면서도 숏폼에서 트렌드를 차지하는 게 요즘 역주행에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그룹 오렌지 캐러멜의 2011년 발표곡 와, 상하이 로맨스가 지금 다시 숏폼으로 열풍을 만들고 있습니다. 10년도 지나는데. 10년 정도가 아니고요. 그러네요. 15년 돼갑니다. 이 곡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 상하이가 맞는데 네. 이 곡 들어보면 약간 샹하이라고 발음해야 될 것 같은 아주 그 쫀득하고 중독성 있는 노래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오렌지 캐러멜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2010년에 데뷔한 3인조 유닛 이었습니다. 당시 인기 많던 애프터스쿨의 막내 라인으로 구성된 팀이었는데 굉장히 키치한 이미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뭐 이 곡이나 데뷔곡 마법소녀, 방콕시티, 까탈레나 이런 맞아요. 진짜 이 팀밖에 할 수 없는 곡들로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그 가운데 샹하이 로맨스가 요즘 정말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챌린지가 기폭제가 됐는데요. 지난해 11월 말쯤에 한 틱토커가 이 곡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챌린지를 만들면서 K-팝 스타들이 그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챌린지는 이런 식으로 히트가 이어져 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렇다 보니까 K-팝 스타들 사이에서의 유행 또 그 K-팝 스타를 좋아하는 전 세계 K-팝 팬들에서의 유행으로 현재 뭐 그 챌린지 안에서는 가장 핫한 바람을 불러오고 있는 곡입니다. 오렌지 캐러멜의 샹하이 로맨스는 저희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네. 김이나의 오늘이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이제 인사드릴게요. 끝으로 오렌지 캐러멜의 상하이 로맨스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